이건 오류입니다. 백악관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2025년 2월 14일 새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4시간 후 독일 공장 정지, 6시간 후 일본 생산 라인 마비, 8시간 후 미국 첨단 산업 올스톱. 83개국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이상했습니다. 단 한 나라만 생산 중단율 0%였죠. 한국. 다시 확인해. 3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 모든 공장이 정상 가동 중.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70%를 중국에서 수입했으니까요. 트럼프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비축했는지 밀거래했는지 뭐든 밝혀내. 최고 전문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건 비축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700m 깊은 곳에서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더 힘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새벽 4시 상황실.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위성 지도를 켜는 순간 심장이 멎었죠. 지구가 꺼져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까지 모든 산업지대가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그곳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이든 백악관 전략소재위원회 선임 고문입니다. 20년간 폭스 글로벌 앵커로 세계 분쟁을 보도했고 이후 히토류와 희소금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불렸죠. 그런 제가 그날 새벽 데이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작은 12시간 전이었습니다. 2월 13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없이 발표했죠. 중국산 히토류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입니다. 에이펙 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시간 후 베이징이 발표했죠. 히토류 수출 전면 금지. 협상도 유예기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세계 히토류의 80%를 쥔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근 겁니다. 그리고 4시간 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지멘스 공장 생산 라인 정지. 일본 도요타 본사 전기차 조립 중단. 미국 캘리포니아 테슬라 공장 모터 생산 멈춤. 전 세계 공장들의 불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히토류 없이는 모터가 안 돌아갑니다. 배터리도 터빈도 전자기기도 멈춥니다. 새벽 3시 47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죠. 헤이든 지금 당장 오라.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죠. 83%다. 미국 생산시설의 83%가 멈췄어. 경제보좌관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유럽은 91% 중단입니다. 일본은 89%입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 차질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멈춤이었죠. 중국은요?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74%입니다. 그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기들이 쏜 총에 자기들도 맞은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분석관이 이상한 보고를 했죠. 대통령님, 한 곳만 예외입니다. 트럼프가 돌아봤습니다. 어디? 한국입니다. 생산 중단율 0%입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0%?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한국도 히토류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70%가 넘었죠. 그런데 멀쩡하다고요?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 평택 모든 공장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분석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리처드, 설명해봐.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자원 데이터를 다뤘지만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축했을 겁니다.
경제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사전에 대량으로 쌓아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히토류를 몇 달치 비축한다. 그건 천문학적 비용입니다. 국방장관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도 제재해야 합니다. 동맹이고 뭐고 지금은 생존 문제입니다. 방안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정말 비축만으로 버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말입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 내가 가. 예. 48시간 안에 확인하고 보고해. 이건 미국의 자존심 문제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임무가 제 인생을 뒤집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상황실을 나오는 길, 다시 한번 위성 지도를 봤습니다. 검은 지구 위에 한반도만 붉게 빛나고 있었죠. CNN 자막이 화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세계 정지, 한국만 예외.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워싱턴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검은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행 전용기는 2시간 후 출발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우릴 속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친 건가?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데이터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인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월 14일 오후 3시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세계가 멈춘 지 24시간이 지났는데 이곳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공항 전광판이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면세점 불빛도 카페의 에스프레소 머신도 정상이었죠.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20년간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위기의 냄새를 맡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곳엔 위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위기를 모르고 있었죠.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고속도로 위에 전광판들이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이 나라는 정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했잖습니까?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산업부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윤태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관료였죠.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여유였습니다. 헤이든 고문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비축했습니까? 윤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을요? 히토류 말입니다. 사전에 대량 확보했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세계가 멈췄는데 한국만 돌아갑니다. 윤태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비축이 아니라 대체입니다. 대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히토류를 대체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히토류 대체? 전 세계 과학자들이 30년간 연구했지만 실패한 과제였습니다. 성능, 효율, 안정성 모든 면에서 히토류를 넘는 물질은 없었죠. 농담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태준이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포항과 영월 지역 신소재 연구 보고서입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보고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리프리 프로젝트, 자원 독립 기술 개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해 불가 기술. 이해 불가 기술이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윤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기존 과학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과학의 마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마법은 없죠. 하지만 발상의 전환은 있습니다.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바나듐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바나듐요? 그건 2등급 광물 아닙니까? 윤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분류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봤습니다. 다르게요?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분자 배열을 바꾸고 결합 방식을 혁신했죠. 저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실험 데이터, 성능 그래프, 안정성 테스트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죠. 전도율 128%, 자성 안정성 142%, 내열 1100도. 이건 조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히토류보다 높을 순 없습니다. 윤태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뭘요? 직접 현장에 가시죠. 포항연구소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안에 보고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가죠. 제가 말했습니다. 윤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리처드, 어떻게 됐어? 아직 확인 중입니다. 내일 현장에 갑니다. 비축 맞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대체했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체? 히토류를? 예. 트럼프가 낮게 웃었습니다. 불가능해. 확실히 확인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찬란했습니다. 빌딩마다 불빛이 가득했죠. 세계가 어둠에 잠긴 밤, 이 도시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체라니.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데이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포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세계가 멈춘 지 이틀째인데 이곳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포스코입니다.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거대한 제철소가 눈앞에 펼쳐졌죠. 용광로의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으니까요. 윤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시군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자 흰색 건물이 나타났죠. 입구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프리 프로젝트 1단지. 리프리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원 독립을 뜻합니다. 리소스 프리. 윤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거창하군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죠. 그런데 버튼이 이상했습니다. 지하 7층까지 있었습니다. 지하로 갑니까? 예, 실험실이 아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시간이 길었죠. 1분, 2분, 3분 계속 내려갔습니다. 깊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700m입니다. 온도와 압력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백색 조명이 복도 전체를 비추고 있었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여긴 대체 뭡니까? 미래입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양쪽 벽에 유리창이 있었죠. 안쪽으로 실험실들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박사님입니다. 윤태준이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헤이든 고문님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현장 연구자의 손이었죠. 직접 보시겠습니까? 강철민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장치가 있었죠. 투명한 챔버 안에서 붉은 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반응로입니다.
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바나듐 시편입니다. 지금 1100도로 가열 중이죠. 모니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온도, 압력, 자기장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전류를 흘립니다. 강철민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챔버 안의 빛이 강렬해졌죠. 붉은색이 오렌지로 다시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전도율 측정 중입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128%.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28%라고요? 예, 히토류 대비 128%입니다. 강철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바나듐이 히토류를 넘을 순 없습니다. 원래 바나듐은 그렇죠. 하지만 이건 원래 바나듐이 아닙니다. 강철민이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분자 구조 이미지가 떠 있었죠. 분자 배열을 재설계했습니다. 결합 각도를 3도 틀었고 결정 구조를 육각에서 팔각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한다? 그건 다른 문제였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17년입니다. 17년. 그 숫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들은 17년간 이걸 연구했습니다. 세상이 히토류에 목매는 동안 이들은 조용히 대안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142%입니다. 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내열성은 1100도까지 확인됐고 피로 한계는 히토류보다 3배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게 정말 실용화됐습니까? 4년 전부터 양산 중입니다. 지금 한국 공장에서 돌아가는 모터의 80%가 이걸 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년 전부터? 그럼 이미 세상은 바뀌었던 겁니까? 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필요 없었으니까요. 강철민이 창밖을 봤습니다. 우린 경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러 왔죠. 자원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죠. 자원 없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군요. 그날 밤 숙소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백악관에 보낼 보고서였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은 비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했습니다. 아니, 진화했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보고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죠. 본 것을 그대로 쓰면 백악관은 믿지 않을 겁니다. 믿고 싶어 하지 않겠죠. 새벽 2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트럼프였습니다. 리처드, 보고서는 작성 중입니다. 뭐가 그리 복잡해? 비축인지 아닌지만 말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비축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대체입니다. 한국은 히토류를 대체할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불가능해.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를 봤습니다. 히토류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리처드, 내 정신 멀쩡해?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30년간 못한 걸 한국이 했다고? 그렇습니다. 증거는? 내일 샘플을 보내겠습니다. 트럼프가 낮게 웃었습니다. 좋아. 근데 리처드, 한 가지 확실히 해. 넌 누구 편이지?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 진실 편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항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죠.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월에 가시겠습니까? 영월요? 리프리 프로젝트의 심장입니다. 거기서 원료를 캡니다. 폐광이라던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30년 전에 문 닫은 광산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열었습니다. 차를 타고 영월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갔죠. 녹슨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월 제3갱도. 버려진 광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구는 달랐습니다. 최신식 보안 게이트, 지문 인식 시스템, 감시 카메라가 즐비했죠. 폐광치곤 보안이 철저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폐광이 아니라 미래니까요. 윤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엘리베이터가 나타났죠. 700m 내려갑니다.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하강이 시작됐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죠. 1분, 2분, 3분 계속 내려갔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습했죠. 그러다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죠. 백색 조명 아래 수십 개의 실험 장치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폐광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하 700m에서 미래를 캡니다. 강철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벽면을 봤습니다. 검은 광석이 드러나 있었죠. 저게 바나듐입니까? 맞습니다. 순도 92% 바나듐 광맥입니다. 30년 전엔 가치가 없었죠. 히토류만 찾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히토류보다 귀합니다. 강철민이 광석을 만졌습니다. 세상은 등급을 잘못 매겼습니다. 1등급, 2등급 그딴 건 인간이 만든 기준일 뿐이죠. 채굴 장면을 봤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광석을 캐내고 있었죠. 하루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50톤입니다. 한국 전체 수요를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정제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용광로에서 붉은 용암이 흘러내렸죠. 1800도에서 녹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분자 구조를 재배열하죠.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순도 99.7%, 결정 구조 안정도 98%.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7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4년 전부터 양산했죠. 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왜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린 경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생존하러 왔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생존. 자원 없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비축도 의존도 아닌 창조였죠. 미국은 자원을 가졌습니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유를 가졌죠. 그게 우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지식이 무너지고 있었죠. 데이터가 아니라 철학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갔죠. 지상에 도착하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쓰겠습니다.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한국은 히토류를 대체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의 승리입니다.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2월 16일 새벽 4시. 워싱턴에 도착할 시간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운명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6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죠. 헤이든 미쳤어?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모두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경로하셨어. 지금 당장 귀국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아침 거리가 분주했죠.
사람들은 웃으며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상하셨죠? 예.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용기 있으십니다. 용기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 속보였죠. 백악관 고문, 한국기술 극찬 논란. 제 이름이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폭스 뉴스는 더 거칠었습니다. 리처드 헤이든 국익 배신 의혹. 제 과거 앵커 시절 동료들이 저를 비난하고 있었죠. 그는 미국을 팔았다. 공항 라운지에서 태블릿을 켰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매국노, 한국 스파이.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편했죠. 처음으로 떳떳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졌습니다. 저 땅 밑 700m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도착, 공항에 FBI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헤이든, 예. 기밀 유출 혐의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수갑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죠. 차에 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왜 한국 편을 드셨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로 끌려갔습니다. 국가안보실 비공개 청문회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죠. 리처드, 넌 날 배신했어.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야?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낫다고 보고했잖아. 사실이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이 숨죽였죠. 사실, 내가 확인했어. 직접 봤습니다. 실험실에서 광산에서 확인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조작일 수 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17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17년. 트럼프가 비웃었습니다. 우린 뭐 했는데? 30년간 히토류 연구했잖아. 방향이 달랐습니다. 우린 독점을 연구했고 한국은 독립을 연구했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방을 살아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리처드. 트럼프가 낮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넌 누구 편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실 편입니다. 진실?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진실이 나라를 먹여 살려.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힘은 세상을 지배하지만 진실은 세상을 바꿉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트럼프가 손을 저었습니다. 데려가. 구치소에 넣어.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죠. FBI 요원이 속삭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과하면 끝나는데. 사과요? 제가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죠? 진실을 말한 게 잘못입니까? 요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사라졌죠.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이 떳떳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죠. 포항에서 본 그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고독하게 시작된다. 새벽 간수가 신문을 던졌습니다. 헤드라인을 봤죠. 헤이든 구속, 미국 배신 혐의. 하지만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연합, 한국 신소재 기술 검증 착수.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감옥에 갇혀도 퍼져나갑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구치소 3일째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CNN 속보가 터졌죠. 유럽연합, 한국 바나듐 기술 공식 검증 완료.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히토류 대비 성능 127%, 안정성 우수, 상용화 가능. 유럽이 움직이자 세계가 따라왔습니다. 일본 도쿄대,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옥스퍼드까지 검증에 나섰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 기술, 사실로 확인. 제 보고서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침묵했죠. 나흘째 되는 날 변호사가 왔습니다. 상원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슨 움직임이죠? 청문회 요구입니다. 당신 증언을 듣자는 겁니다. 누가 요구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일주일 후 상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 방청석이 가득 찼죠.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헤이든 고문 선서하십시오. 의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우수합니까? 예, 직접 확인했습니다. 미국 기술보다 낫다는 겁니까? 특정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몰랐습니까?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만했죠.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공화당 의원이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을 배신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배신 아닙니까? 진실이 배신이라면 거짓이 애국입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죠. 정숙하십시오. 증언은 4시간 계속됐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숨겨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혜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다시 해도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날 밤 여론이 갈렸습니다. 폭스는 저를 비난했죠. 헤이든, 국익 캐친 배신자. 하지만 CNN은 달랐습니다. 헤이든, 진실 말한 용기 있는 증인. 일주일 후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시대를 인정합니다. 첫마디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리프리 기술,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인정한 겁니까? 자원 독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기술 협력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석방 통지서가 왔습니다. 모든 혐의 취하. 구치소 문이 열렸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진실이 이긴 거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다보스 포럼에 갑니다. 왜요? 세계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한 달 후 스위스 다보스였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 아래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죠. 한국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리프리 프로젝트 세계 표준 제안. 이세아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자원 독립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증명했죠.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17년 연구, 4년 양산, 100% 성공률. 박수가 터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일어섰죠.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일본 총리가 따랐습니다. 일본도 함께하겠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인도 각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도 일어섰죠.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저는 초청 연사로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전 세계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기자였고 분석가였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세상을 움직이는 언어였습니다.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 자가 미래를 만듭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악수를 청했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그날 밤 다보스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이 내렸죠. 하얀 눈송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녹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죠. 나는 그날 깨달았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자원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 다보스 연설 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백악관은 저를 다시 부르지 않았죠.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유엔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자원평등시대 특별고문. 새로운 직함이었죠. 워싱턴이 아닌 뉴욕, 권력이 아닌 원칙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세아 박사였죠. 포항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여전히 밝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밝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낯설지 않았으니까요. 포항연구소 새 건물이 생겼습니다. 리프리 국제협력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30개국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안내했습니다. 6개월 만에 12개국이 기술 이전 완료했습니다. 빠르군요. 필요했으니까요.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연구원이 바나듐 시편을 다루고 있었죠. 케냐에서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구나 싶었죠. 힘의 이동이 아니라 기회의 확산이었습니다. 영월 광산도 다시 찾았습니다. 지하 700m, 그곳은 더 커져 있었죠. 2단지를 열었습니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연 500톤 생산합니다. 수출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기술을 줍니다. 각국이 자기 땅에서 캐도록요? 왜죠? 독점하면 또 전쟁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승자가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승자로 만들려는 거였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윤태준을 만났습니다. 헤이든 고문님, 후회 없으시죠? 전혀요. 대가가 컸는데 말입니다. 대가요? 제가 웃었습니다. 전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는 게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죠. 그날 밤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리프리 기술로 켜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나는 기자였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을 보도하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이젠 증인이 됐다. 역사가 바뀌는 걸 본 증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20년 경력을 잃었지만 평생 간직할 이야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싸우지 않을 겁니다. 자원으로 전쟁하지 않을 거죠. 한국이 그 길을 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 다시 영어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전 세계 기자 50명과 함께였습니다. 리프리 1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폐광 입구에 동판이 세워졌죠. 인류가 자원이 아닌 지혜를 선택한 곳. 강철민이 동판을 쓰다듬었습니다. 1년 만에 42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빠르군요. 절박했으니까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700m 아래 실험실은 더 넓어져 있었죠.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독일, 일본, 케냐, 브라질 모두 함께였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100개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죠. 자원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조용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이세아 박사, 강철민, 윤태준 넷이 앉았죠. 헤이든 고문님. 이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저 본 걸 말했을 뿐입니다. 용기였습니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누구나 보지만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죠. 윤태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인이지만 인류의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월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죠. 1년 전 이곳에서 처음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헤이든 고문님. 젊은 한국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인 부탁드립니다. 사인요? 제 교과서예요. 당신 이야기가 실렸거든요.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제 사진이 있었죠. 진실을 선택한 용기, 리처드 헤이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역사에 남았습니다. 권력자가 아닌 증인으로 말입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반짝였죠. 저 빛들이 더 이상 전쟁의 빛이 아니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나는 리처드 헤이든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자원을 분석했지만 그날 깨달았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희귀한 금속이 아니라 희귀한 생각이었다. 한국에서 본 건 금속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가능성이었죠. 진실은 때로 국가를 불편하게 하지만 결국 역사를 바르게 만듭니다. 이제 나는 한국가의 고문이 아니라 세상을 지켜보는 증인으로 남고자 한다. 혼잣말이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함께 만드는 시대를 열 것이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빛나고 있었죠. 작지만 강한 빛이었습니다. 자원이 아닌 철학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20년 경력을 잃었지만 평생 간직할 이야기를 얻었으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자원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